친구들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지금 비 오고 있죠? 또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친구들은 저녁 잘 챙겨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책 읽어줄게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몸이 불편한 60세 여성이 진료실에 들어왔다. 천식, 발작, 알레르기, 기관지염, 잦은 폐렴 증상과 기타 호흡 곤란 증세가 있었다. 심리치료 중에 2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기이하게도 아주 무덤덤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신이 할 일인데도 어머니 무덤에 세울 비석을 주문하지도 않았던 것이 이상한 일이었다. 이런 정보로 볼 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극도로 의존적이었으며 이 모든 의존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애증이 있었다. 자신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는 죄책감과 이와 결부된 완강한 부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만 여러 달이 걸렸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겨냥하면서 결국 분노는 병이 되어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몸에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게 몸과 정신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거나 많은 그런 원망이나 분노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또 신체로도 직결이 돼서 병을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늘 마음을 닫고 늘 마음을 바로잡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겨냥하면서 결국 분노는 병이 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이 병은 자신은 무력하니 엄마가 절실하다는 바람의 표현이기도 했다. 엄마를 잃어 울고 싶은 욕망을 억제한 것이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느낌으로 계속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에게 느끼는 사랑과 증오 때문에 자신을 미워했고, 이렇게 억압된 감정의 총합이 호흡기 증상과 통증 같은 시민성 육체질환으로 나타났다. 뒤늦게나마 애통해하는 과정을 거치자 상실로 인한 비탄 반응이 표면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억압된 욕구나 감정들을 충분하게 밖으로 표출해낼 수 있어야지 오히려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도 억눌리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화나면 화난 대로, 또 슬프면 슬픔대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건전하게 어쩌면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게 더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꾹꾹 참고 담아두고 그러면 진짜 압력솥이 이렇게 어떤 순간에 딱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의 화나 분노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뭐 슬픔이나 행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표출해내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감정도 다 소중한 거잖아요. 뭐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거치는 일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컸는지, 그런 저항이 어떻게 육체적 증상을 일으켰는지를 이제 스스로 뚜렷이 인식했다. 결국 그녀는 직업 훈련까지 받아
호스피스 프로그램에서 임종을 다루는 치료사가 되었다. 또 이런 위기가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위기를 겪으면 그때 정말 좋은 사람과 또 이렇게 걸러내야 될 그런 관계들도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좋은 상황도 위기 상황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탄 예방하기. 지금까지 이야기한 심리 과정의 본성상 극심한 슬픔과 상실, 그에 따른 병적 반응들은 초기에 인식하여 그 반응과 연관된 감정을 항복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큰 슬픔과 상실은 애착에서 기인하며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부인한 데서 시작한다. 삶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어떤 것에 애착을 갖는지 찾아낸 다음 그렇게 자문하라. 이런 것이 채워주는 마음속 요구는 어떤 것일까? 잃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떻게 하면 마음속 감정 생활의 균형을 맞춰 마음 밖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애착의 양과 정도를 줄일 수 있을까? 외부 사물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상실에 상처받기 쉽다. 왜 그렇게 스스로 불안전하게 느끼는지 자문할 수도 있다. 내면에서 미숙한 부분을 잘 살펴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아야 한다.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을 받기 위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정할수록 비탄과 상실에 상처받기 어렵고 애착을 가질 필요도 덜하다. 모든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외소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주는 즐거움과 사랑하는 즐거움에서 내면의 환희가 일어난다. 때문에 상실로 상처받지 않는다. 행복의 근원을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잃는 상실에 면역이 생긴다. 자신의 삶을 비평적인 시선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빠져있는 모든 애착과 도피가 보인다. 그 하나하나가 미래의 아픔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원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예로 은퇴 증후군이 있다. 이 증후군은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잃은 여자나 퇴직할 나이에 이르거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신체 장애로 이전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된 남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중년기 사람이 보이는 보통 반응은 이전부터 수년간 해온 부인에서 비롯한다. 불가피한 일에 직면해 내면의 동일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다른 활동을 미리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서 내면의 욕구란 자존감이나 중요한 일을 한다는 느낌 또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며 그로 인해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얻으려는 욕구, 무언가 기여하고 생산하려는 욕구 등을 말한다. 불가피한 일을 예상해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상실로 상처 입고 비탄에 빠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불쾌하다. 연애 관계도 정직하게 검토한다. 내면의 이기적 욕구가 상대가 얼마나 보탬이 되는 걸까? 나는 나의 이득을 위해 상대를 얼마나 활용하는 걸까? 상대는 나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럴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문하기만 하면 된다. 나를 떠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질문을 통해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구속하고 통제하려 했는지가 드러난다. 그것은 애착이지 사랑이 아니다. 2500년 전 부처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망과 애착에서 비롯한다고 했고 인간의 역사는 그 가르침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되었다. 이 딜레마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애착을 갖는 것은 우리의 왜소한 측면이다. 우리는 겁먹고 무능한 프로그램의 세트가 우리를 휘두르도록
부지불식간에 용납했는데 왜소한 자아가 믿는 것이 이 프로그램 세트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에너지 공급을 끊는 것이 놓아버림의 목적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의식이 커지면서 높은 큰 나에 대한 자각도 커질 수 있다. 우리 내면의 큰 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기보다 그냥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한계 없는 사랑에 감싸여 있다는 자각이 생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끌린다. 부정적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현재의 고통이 치료되고 미래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막는다. 공포가 신뢰로 대체되고 신뢰와 더불어 크나큰 행복의 느낌이 온다. 작은 자아에 대한 의존을 큰 나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하면 상실로 인한 비탄에 면역된다. 일시적인 작은 자아가 아니라 영원한 큰 나에서 안전을 찾는다. 공포. 우리가 공포에 지닌 다양한 모습에 친숙하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공포로 마비되고 얼어붙은 가운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하다. 걱정은 만성적인 공포며 편집증은 극도의 걱정이다. 약간 불안한 것은 가벼운 형태의 공포다. 공포가 더욱 심각하면 잔뜩 겁을 먹고 조심스럽고 폐쇄적이고 긴장하고 낯가리고 말도 못하고 미신적이고 방어적이고 의심이 많고 위협을 느끼고 불안정하고 심하게 겁내고 수상쩍어하고 소심하고 궁지에 빠져있는 듯하고 가책을 느끼고 무대 공포에 빠지기도 쉽다. 아픔과 괴로움을 겁내고 사는 일을 겁내고 사랑을 겁내고 가까워지기를 겁내고 거절을 겁내고 실패를 겁내고 신을 겁내고 지옥을 겁내고 지옥살이를 겁내고 가난을 겁내고 조롱과 비판을 겁내고 함정을 겁내고 자신 없어 겁내고 위협을 겁내고 반감을 살까 겁내고 지루할까봐 겁내고 어떤 일에 책임을 맡는 것을 겁내고 결정 내리기를 겁내고 지휘권 갖기를 겁내고 처벌을 겁내고 변화를 겁내고 위험해질까봐 겁내고 폭력을 겁내고 통제력을 잃을까봐 감정 자체를 겁내고 조종당할까봐 겁내고 들킬까봐 겁내고 높은 곳을 겁내고 섹스를 겁내고 홀로 살기에 따르는 책임을 겁내고 공포 자체를 겁낸다. 게다가 원인을 자각하지 못하는 공포도 있다. 바로 보복에 대한 공포다. 이 공포는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되받아치고 공격하고 싶은 기대에서 생긴다. 공포의 대상에 대한 분노가 두려움 이면에 있다가 공포를 놓아버렸을 때 종종 드러난다. 공포를 놓아버려서 극복하려는 자발성 덕분에 그 다음 수준인 분노에 이른 것이다. 이 공포, 분노 감정의 조합을 직시해 항복하면 즉시 자부심과 용기의 수준으로 상승한다. 늘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마이너스적인 그런 에너지보다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감정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으면 좋은 에너지들이 그렇게 다가와서 좋은 것들을 또 끌어당기게 돼 있으니까 늘 감정을 살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래야지 그런 에너지로 세워지는 거예요. 대중연설의 공포, 공포 자체에 대한 공포 놓아버림은 아주 좋은 실험이다. 공포 겁내기를 멈추고 나면 공포도 단지 어떤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사실 공포는 우울증보다는 훨씬 견딜만한 것이다.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은 놀랍게도 공포 감정이 되돌아오면 반긴다. 절망보다 공포가 낫다고 느낀다. 공포가 얼마나 쉽게 자가 증폭하는지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의식의 법칙에 주목해야 한다. 마음에 품은 대로 실현되기 쉽다. 한결같이 마음에 품고서
에너지를 불어넣은 생각은 마음에 품었던 형태대로 삶에 나타나기가 쉽다는 뜻이다. 이렇듯 공포는 두려운 생각을 낳는다. 두려운 생각을 마음에 품을수록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쉽고 그 일이 다시 공포를 증폭시킨다. 나는 인턴 의사 시절부터 연설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동료 의사들 앞에서 환자 사례를 설명하는 일은 생각만으로도 섬뜩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런 공포를 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직원회의에서 환자 사례를 발표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생겨버렸다. 환자 병력을 몇 달락 읽었을 때부터 목소리가 떨리더니 점차 약해지다가 끝내는 멎고 말았다. 마음에 품었던 공포가 치솟으면서 당연히 연설 공포가 더욱 증폭되어 연설 오용마저 잃은 것이다. 이후로 오랫동안 내 능력을 한정하는 신념 체계가 작동했다. 나는 대중 앞에서 연설할 수 없어. 나는 대중 연설가가 아니야. 연설할 기회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피했고 그에 따라 자존감을 잃고 활동을 피하고 직업상 목표마저 제약을 받았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공포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신념 체계가 이렇게 변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 난 말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공개 모임에서 말할 일이 생겼다. 자리에 앉아 공포에 직면할 용기를 내 겨를이 있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문자답했다. 어떤 일이 생겨야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끔찍이도 지루할 수 있겠지. 그러자 다른 사람이 연설을 지루하게 했던 경우들이 전부 생각나고 그런 연설은 사실 흔해서 사람들이 지루해 하더라도 세상이 절대 끝장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공포 이면에 있던 자부심과 자만심도 놓아버렸다. 그렇다. 연설을 끔찍하게 지루할 수도 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미리 다 써놓아서 읽기만 하면 되었다. 물론 즉석 연설을 하는 것이 훨씬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할 말을 미리 적어갔다. 단상에 올라갈 순간이 왔다. 비록 속으로는 잔뜩 겁먹은 채 풀 게 없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기만 했지만 연설이라는 위협은 이루어냈다. 연설이 끝나자 친구 몇 명이 소감을 이야기했다. 좋은 내용인 건 맞는데 확실히 지루하더라. 그렇지만 내면의 자아는 상관하지 않았다. 상황을 직면에 받아들이고 연설을 실제로 해낼 용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기양양했다. 연설이 지루했다는 사실은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해냈다는 점이었다. 공포와 장애를 극복했기에 자존감이 올라갔고 연설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솜씨가 늘면서 발표를 시작할 때마다 청중에게 경고부터 했다. 저는 이 동네에서 말이 지루한 걸로 유명합니다. 솔직히 아주 짜증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청중이 웃었다. 그들의 웃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만한 인간적인 면모를 받아주겠다는 의미여서 공포가 가벼워졌다. 이를 통해 유머가 연설을 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머는 청중의 인간적인 면모를 파고들어 연민을 얻는 방법이다. 연민 속에서 청중과 하나가 되면 청중이 응원하며 격려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 공포를 받아들여준 청중을 사랑하면 청중도 그들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사랑해준다. 감정의 수준에서 이렇게 진화를 이루고 나니 연설을 즐기게도 되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일이 생기면 마음에서 남을 웃길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인정하는 부분이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공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너그럽게 봐주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뭐 내가 단점이라고 여겼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대방이 더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들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침내 완전한 항복과 함께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즉석에서 연설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 많이 발전한 거잖아요. 경험이 쌓이면서 연설 실력이 느니 연설할 일도 늘었다. 덕분에 이전에는 이룰 수 없었던 직업상 목표도 성취했다. 또한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하는 일도 생겼다. 몇 안 되는 동료 인턴 앞에서 환자의 병력을 읽는 것조차 겁냈던 사람이 긴 과정을 거쳐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 바바라 월터슈 쇼의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겁나는 일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이롭다. 이러한 학습 과정이 자동적으로 삶의 여러 영역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우리는 더욱 능력있고 자유롭고 행복해지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는 그런 외부 원인에 있지 않고 내면이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렇게 내면 안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행복의 요소들을 발견할 때 그게 진짜 행복감이고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랑들을 또 외부로 연결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것으로 실천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면서 진짜 그 높은 차원의 에너지, 고차원적인 그런 에너지의 차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욕구의 단계에 있어서도 쭉 올라가면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기여하고 이런 욕구가 최상위에 있는 욕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맑은 영성을 가졌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상위 욕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설정을 최고점으로 찍고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 뭐 때때로 안 되고 우리가 뭐 어떤 일에 있어서 좌절을 겪고 슬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그냥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일 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최고점을 향해서 가세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서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다독거리고 응원해주고 슬픔에 대해서 읽어주려고 하고 아 네가 많이 아팠구나, 네가 그렇게 슬펐구나 이렇게 다독이면서 아플수록 우리가 사랑으로 더 껴안으면서 그렇게 같이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슬픔도 아픔도 다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창조성과 독특함보다는 획일성과 암기력에 대해서 보상한다. 전 과목 A학점을 받은 5등생으로 길러진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개발해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거는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진짜 창의력을 많이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주고 온전한 사랑과 창의력,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뭔가를 해야 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보냈다. 얼마나 많은 A학점을 받았는가는 나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료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받은 그 아이는 여전히 혼자였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전과목 A학점을 받으려고 애쓰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술은 배운 적이 없다. 학점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 재밌게 놀 여유도 없었다.
또한 우수한 성적이 또래 친구들의 집단 문화로부터 종종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구속에 매인 셈이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창조적인 면은 쾌활하고 호기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는 게 재미있다. 강의하고 배우고 지난 몇 년 동안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하는 작업도 흥미로웠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호기심 있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인생 어떻게 보면 짧은데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부분에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일찍 발견하고 그 부분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게 부모 역할은 아닌가. 뭐 맨날 그런 주입식 교육 이런 거 시켜서 그런 거 100점 맞고 그러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있게 도와줘서 행복한 평생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부분은 단순히 뭔가를 알고 싶다는 욕구나 소망이 동기가 된 우연한 배움의 산물이다. 이러한 흥미로운 작업의 핵심에는 경이로움이 있다. 우연한 배움은 당신 안의 놀라운 아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다. 유아 시절 당신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탐험하면서 우연한 배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부분은 우리가 그러했듯이 아마 당신의 체계에 의해 움직이도록 강요당했을 것이다. 재미도 없는 것을 억지로 배우거나 순응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불행하게도 거의 20여 년 전 내가 고등학교 교사였던 시절에 시작된 교육개혁의 커다란 진보는 우리 상처받은 학령기 내면 아이에게는 현재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용기 있고 창조적이며 교육적인 수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고 학대적인 많은 교사들도 존재하고 있다.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상처받고 화가 난 학령기의 내면 아이를 학생들에게 투사시킨다. 어쩌면 당신의 내면 아이도 이로 인해 고통받았을지도 모르겠다. 또래 친구들이 당신을 위로해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뭔가를 바꿀 만한 힘이 없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 반 친구들이 바로 당신을 괴롭힌 주인공이었을 것이다. 학령기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해 줄 수 있는지 윌리엄 골딩 소설 파리 대왕에 잘 묘사되어 있다. 최근 거의 40년 만에 초등학교 때의 친구랑 연락이 닿게 되었다. 우린 오랜만에 만나 그동안 삶에 대한 밀린 얘기들을 나누었다. 그러던 중에 서서히 그 괴로웠던 어린 시절의 조각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공부에서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했던 그는 두꺼운 안경을 끼고 운동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그 초반기 인생은 학교 덩치 큰 아이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매일매일이 마치 수치스러운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았다. 그는 종종 교회의 헝겊함에 숨어서 왜 그 아이들이 자기를 때리고 놀리고 그토록 힘들게 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다. 왜 그는 또래 집단의 한 일원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그의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 때만 그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또래 집단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건 악몽 그 자체였다. 난 아이들의 놀림이 나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감히 그와 함께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나와의 우정을 잊지 않고 있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지금도 그가 이 모든 아픔을 멋지게 이겨내서 기쁘지만 그렇다고 그 내면의 뿌리 깊은 상처가 없는 건 아니다. 그와 이야기하면서 이 잔인한 또래 집단으로부터 왕따당했던 다른 아이들에 대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주 뚱뚱했던 여자아이,
코가 이상하게 생긴 아이, 신체 장애야, 그리고 운동을 못했던 남자아이들이 바로 그 희생자였다. 나의 상담 파일에는 신체적, 문화적인 수치심으로 인생이 얼룩져 있는 남자와 여자들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아름다운 존재는 단지 그들이 멕시코인이거나 외국인 또는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되었다. 그들은 말을 더듬는다던가 서투르다던가 옷을 잘 못 입는다는 이유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 아이들 역시 문화적인 완벽주의 속에서 육체적인 측정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가르쳐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아이의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색깔을 인정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 다른 색이 있어서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한 이런 7가지 색깔밖에 안 되지만 또 다른 색과 섞이면서 또 다른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협동하는 과정으로도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비록 어떤 아이들은 서툴고 미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아이라도 아름답지 않은 아이는 없다. 그 아이들은 단지 거칠고 아직 미완성인 존재이며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중과 도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그런 내면 아이까지 다 성숙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짜 어른들도 진짜 아기 같고 그런 미성숙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인생의 사이클은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장기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오히려 어린아이와 할머니와 같은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른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동안 어른들이 어떤 부분에서 희생을 많이 했고 또 고생을 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도 또 감싸고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목표를 삼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부족해서 늘 그런 경계를 당할 때마다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되죠.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치유사의 기적을 경험했으나 완치되지 못한 환자 이야기. 아일랜드 좀 힘드니까 사탕 먹고 올게요. 치유사의 기적을 경험했으나 완치되지 못한 환자 이야기. 아일랜드 워터퍼드에 사는 친구 로저 덕분에 명품 크리스탈을 제조하는 워터퍼드 유리공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솜씨 좋은 장인들이 가공되지 않은 유리로 멋진 세공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일꾼 중 한 명이 자기가 만들고 있던 꽃병을 빛에 비춰보았다. 그러자 다이아몬드와 홍주름, 타원형 조각으로 장식되어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병의 표면이 보였다. 로저는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럼 코르티손 주사기를 주기적으로 맞고 매일 진통제를 먹지.
치료를 받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 이봐, 자네는 이런 문제에 있어 전문가이지 않은가? 작년에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던 중 한 교회의 치유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어. 모임은 잔뜩 들뜬 사람들로 가득했지. 불구였던 사람이 목발을 집어던지고 걸었어. 태어나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다고 한 사람도 있었지. 어떤 여성의 몸에 있던 종양이 줄어드는 모습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직접 보기도 했다네. 그럼 자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게 참 이상해. 치유사가 나를 만지자 몸 전체에 강력한 진동이 느껴졌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고통 없이 걸을 수 있었지. 그런데 다음날이 되니 몸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 왜 그런지 혹시 아는가? 알 것 같네. 몰려든 인파가 자아낸 무게감, 환한 조명,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와 노랫소리에 감정적인 분위기가 달아오르니 자네의 마음 상태가 훨씬 민감해졌을 거야. 소위 치유사라는 사람은 손을 자네 다리 위에 올리며 예수님께서 자네를 치유해 주셨으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겠지. 로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맞아, 자네 말대로였다네.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잠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만든 거야. 하루 동안 최면 상태에 빠져 고통을 잊은 거지. 하지만 잠재의식에 건 최면 암시는 금방 사라지고 말아. 그래서 몸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라네. 로제가 왜 완치되지 못했는지 알았다. 나는 진정하고 영원한 치유는 모든 사람을 향한 용서와 사랑, 선의를 비롯해 영적인 통찰력에서 오며 이것이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자기와 달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과 원한 증오를 품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자신의 파괴적인 감정이 병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의사의 말을 잘 따르며 의사를 위해 화관하고 의사에게 축복을 내리라고 말했다. 그는 내게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로저의 부탁을 받은 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없애는 화관을 써줬다. 로저는 매일 밤낮으로 이 진리의 화관을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진심을 다해 읽었다. 그러자 수년간 로저의 마음 가득 채우고 있던 사악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부수고 부정적이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 로저가 내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는 그 호전된 모습을 보고 의사가 대단히 놀랐으며 이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쓰여져 있었다. 맹목적 믿음은 부적, 주술, 성인의 유골, 성지, 성수 등을 향한 믿음이다. 즉 이해가 없기에 눈속임은 할 수 있을지언정 길게 지속할 수는 없는 믿음이다. 반면 진정한 믿음은 특정한 목표를 위해 현재의 의식과 잠재의식의 파장에 맞추면 실현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진 그런 진동이나 파장들이 다 다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항상 그 진동을 최대치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좋은 일들도 그런 게 끌어당길 수 있고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건강도 그런 높은 에너지 차원에 있을 때 다 같이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의사를 위해서도 화관하라고 권한다. 그때 건강을 구하는 화관을 하면 빠르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사랑과 평화를 늘 의식하며 살면 아플 일이 없다. 물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을 통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의사도 환자의 건강한 삶을 향한 의지와 나을 거라는 믿음을 중요시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결국 생각이 우리의 몸과 환경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컨트리 투어를 했을 때의 일이다. 셰익스피어 컨트리는 위대한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의 삶과 작품에 미쳤던 영향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우리 일행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위르그 한 여관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마거릿이라는 젊은 간호사와 같은 식탁에 앉았다. 내 직업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심리학적, 영적으로 해결하는 글을 쓰는 일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몇 달 전부터 피부 발진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자기가 일하는 병원의 피부과 전문의들에게 치료를 받고 각종 로션과 연고도 처방받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고 했다. 심신의 문제로 발진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원인을 안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심신의학 전문가들은 피부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피부병이 적개심, 원한 같은 부정적 감정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지요. 피부는 일종의 배설기관입니다. 마음에 퍼진 독은 죄책감이나 불안과 같은 억압된 감정을 낳지요. 이런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발현되고요. 마가릿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영국에 오래 머무르시나요? 괜찮으시다면 박사님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과 날짜를 정한 뒤 내가 런던에 갈 때마다 묵는 호텔의 주소를 마가릿에게 알려줬다. 며칠 뒤 호텔 로비에서 마가릿을 만났다. 나는 마가릿이 무언가의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 벌을 주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잠재의식 안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은 신체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마그릿은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마음을 비우면 가려움증과 발진은 쉽게 없어질 터였다. 마그릿이 약간 창피해하며 말했다. 사연이 있어요. 저는 유부녀예요. 남편은 해외 발령을 받아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14개월 동안 휴가 나왔을 때 딱 한 번 봤어요. 정말 힘드시겠군요. 네, 쉽지 않네요. 사실 제가 일하는 병원에 마음이 잘 통하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과 병원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뒷얘기까지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잠자리를 했어요. 마그릿이 얼굴이 붉어졌다. 마그릿은 아주 후회스럽고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라 믿었다. 나는 사람들이 마음의 법칙을 잘못 사용해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거라고 설명했다. 생명의 원리는 늘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간호사인 마거릿은 내 이야기를 단번에 이해했다. 나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피부 발진을 고치고 싶나요? 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마거릿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그렇다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책을 멈추고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움증이 사라질 겁니다. 상담을 하면서 마거릿은 의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행동도 그만두겠다고 결심했다. 마거릿에게 설명한 대로 자책과 자기 비판은 마음을 파괴하는 독이기에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책과 자기 비판이라는 독은 사람의 생명력, 활기, 충만감, 기력을 빼앗아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나는 마거릿에게 생명의 원리인 조화와 사랑에 걸맞는 생각을 하라고 했다. 새롭게 시작하면 결과도 새로워진다. 마거릿이 원하는 보상은 건강, 행복, 마음의 평화였다. 마거릿은 이후로 명상과 학원을 시작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사랑과 평화, 조화가 자신의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명상을 마치고 나면 마거릿의 두 눈은 내면의 빛으로 밝게 빛났다. 마거릿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자기 안에서 뭔가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반복하자 마거릿의 피부에 나던 발진은 완전히 사라졌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진짜 모든 것들은 마음 작용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행복한 마음들을 많이 느낄수록 내 안에 긍정적이고 사랑 에너지가 가득 차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오히려 내 삶에도 좋은 기운들이 끌어당겨져 오니까 사람들도 그 주변으로 계속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그래서 그런 좋은 기운들로 인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랑스러운 말들을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안아주고 다독거리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타닥타닥 엄청 고생 많았어요. 100만 번 볼보고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또 뭐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또 편안하게 잠드세요. 요즘에는 또 저녁에도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습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체온은 다르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잘 맞게, 오히려 또 선풍기나 이런 거 너무 오래 틀어둬서 또 그렇게 몸이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틀어놓고 자야 되면 그런 뭐 타이머 이런 것도 작동해놓고 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다가오는 여름도 건강 유의하고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 잘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모두 안녕, 굿라이.